최고의 질문. 와. 반갑습니다. 오늘 책은 유발 하라리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입니다. 사피엔스.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던 책인 것 같고 일단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그리고 이 책이 원래 책은 2011년도에 나왔더라고요. 2011년도에 나왔고 우리나라 책 보니까는 2015년 1쇄판이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다시 한번 개정된 건지 아니면 이때 처음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10년도 훨씬 더 전서부터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떠한 그 설문을 봤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몇 개를 막 얘기하면서 뭐 명상을 한다 뭘 한다 하는데 사피엔스를 읽는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줬었던 책 사피엔스. 오늘은 사피엔스를 소재로 몇 가지 질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배웠던 세계사 떠올려 보시면은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런 구분으로 세계사를 배웠던 것 같아요. 원시 시대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가장 유명하셨던 역사학자는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의 뭐 그런 분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한동안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는 그런 맥락으로만 얘기하다가 빅 히스토리 총균세서부터 인류의 근원서부터 막 이야기하는 거대 담론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류하는 게 인지혁명, 농업혁명 그리고 과학혁명. 그렇죠. 과학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혁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같이 나눠볼 만한 질문 몇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인간은 특별한 존재인가? 특별하다면 왜 인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나눠보시죠. 왜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그래요? 이게 왜 처음에 이 질문을 제가 던졌냐면은 네. 이 책의 제목이 사피엔스잖아요. 네. 아마 이 인간의 역사 인간의 탄생 뭐 이러한 제목이 아니라 이 책의 제목이 사피엔스라고 한 걸로 봐서는 이 유발 하라리는 인간은 뭐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생물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렇게 비했을 때 뭐 특별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우리 인간은 좀 특별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특별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저는 이제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인간이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은 스스로에게 또 질문도 던지잖아요. 이게 맞나 틀렸나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 잘못됐네 스스로 좀 성찰하게 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하지 않을까. 인간이 특별한 거는 성찰하기 때문에 특별하다. 성찰. 그렇죠. 성찰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성찰하는 것. 근데 달팽이도 그런 걸 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안 하고 있나? 달팽이는? 확인을 안 해봤잖아요. 만약에 하고 있으면 특별한가요? 네, 하고 있으면 특별해요. 네. 저는 동물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게 동물이나 생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특별하다는 그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거 지구상으로 뭐 지구 밖에 또 다른 생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 사람들이 조금 다른 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인지 능력이라든가 뭐 추상적인 사고 같은 걸 막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도구 같은 거 옛날에 보면 도구 같은 거 사용해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기술을 발전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뭔가 이 사고를 계속 발전시켜 왔고 얘기했던 어떤 그다음에 성찰 능력, 그러니까 뭔가 사유하고 고민하면서 뭐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보면 계속 뭔가 고민하면서 삶에 대한 의미라든가 아니면 철학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이나 그냥 다른 어떤 개체에 비해서는 조금 다르고 좀 성장한 것이 아닌가. 그게 특별하다고 얘기하면 특별할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게 왜 해야 되냐면은 인간이 특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뭐 이렇게 산다 이런 신념이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혼의 존재가 인간은 영혼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신이 있는지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만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구에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인간이 만약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자기가 힘 좀 세다고 다른 동물들을 지금 죽이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좀 멋진 고귀한 이러한 정신 같은 게 과연 존재하는 건가 이런 질문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에도 보면 여러 분류가 있잖아요. 뭐가 뭐 황인종, 뭐 백인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도 있겠지만 인간에 대해서도 보면은 살인범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아 그러니까는 인간은 특별하기 때문에 살인범까지도 우리는 존중해 주잖아요. 네. 유발 하라리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핵심은 인간은 뭔가 이렇게 허구의 상상력을 발휘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걸 사람들끼리 같이 믿는다 뭐 이런 건데 허구의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가령 종교 같은 거라 그러면은 민주주의나 국가 시스템 이것도 다 허구의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다 허구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지구상에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인간 존중이라는 종교인 것 같아요.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 근데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존중받아야 되는가? 살인범 또는 태어날 때서부터 대화도 안 되고 지능이 거의 없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존중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특별한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가? 근데 이거는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저 조선 시대나 저렇게 간다면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 예를 들어 북한이라고 한다면 김정은의 그 사상이나 이런 것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남한의 비디오를 보고 드라마를 봤어. 그것 때문에 처형당한다는 어떤 뉴스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그 공산주의가 종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 이야기는. 그러니까요. 인간은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라고 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종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교도를 죽이는 거지. 네. 뭐 십자군 전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인간 존중이라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그러면은 인간 존중이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거기서도 인간 존중은 있을 건데 그러니까 거기 좀 약한 거겠죠. 근데 아무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전 지구상으로 제가 느껴지기에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느끼는 게 인간 존중이라고. 왜 긴장하고 그러세요? 아 긴장이 아니라 괜한 얘기를 시작했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인간 존중이라는 부분이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MZ 세대부터 해서 이렇게 막 세대를 나누는 것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SNS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과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갭의 차이가 서로 간의 세대 차이로 만들어내고요. 특히 이제 기업에서 MZ 세대라고 한다면 그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또 MZ 세대의 또 차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서 또는 어쩌면 전 우주적으로 특별한 존재인가. 인간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나는. 일단 나는 특별한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다 나는 특별하겠지. 그렇지. 네. 그럼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나를 포함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인가? 네. 근데
특별하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분은. 아니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이 질문이 어떤 의도가인지 좀 애매한 게 그냥 인간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특별하다 생각하는 게 맞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어려웠던 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거 설명해야 되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이유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다시 얘기하면은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의 이야기는 제목이 책 제목 이건 지금 책을 넘기기 전에 제목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쵸. 책 제목이 사피엔스라는 제목을 붙인 것만 보더라도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맞아요. 아니다. 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 같아요. 인간 특별한 존재가 실제로. 아니고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도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비했을 때 특별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 막 얘기하기도 하는데 모르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없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짓말 지어내는 능력을 막 발휘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선 안에서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다른 질문을 사피엔스는 그런 하시죠. 관점에서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인간은 특별한가 한번 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삶은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이 책에서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얘기하는데 인지혁명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을 지어내는 허구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특별한 능력을 어느 순간 갖게 됐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한 7만 년 정도 전서부터 한 3만 년 정도 그 사이에 갖게 됐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언어를 쓰면서 이게 더 정교화됐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왜 갖게 됐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 혁명이 농업혁명인데 한 10,000년 정도 전서부터 뭐 농사 지으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는 수렵 채집인으로 살다가 농사 지은 사람들의 삶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혁명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렵 채집인들의 평균적인 삶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뭐 일을 하고 하는 시간적으로는 많은 시간 일을 하면서 영양 상태는 더 안 좋게 조금 먹게 되고 불균형하게 먹게 되고 뭐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배계층 농업 사회가 되니까 지배계층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피지배계층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배계층들만 놓고 보면은 농업혁명이 좋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농업혁명을 지나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봤으면은 그거는 뭐 진보의 어느 중간에 어쩔 수밖에 없었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밭만 갈다가 뭐 배고픔에 죽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좋은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삶은 발전하고 진보했는가. 그런데 이게 발전하고 진보라는 부분을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가 이성의 확장. 두 번째가 이제 기술적인 진화. 세 번째는 좀 더 공정한 사회.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 인간에 대한 내면의 성숙. 이런 4가지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성이 확장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들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기술의 어떤 진화 뭐 SNS부터 유튜브부터 해서 뭐 우리가 작년에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거 막아냈던 여러 가지 부분들도 보면은 사실은 기술의 진화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감대를 형성했던 공정한 사회라는 것들 어떤 사회가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었고 그걸 통해서 내면의 성숙 어떤 사회로 가야 되느냐라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개인이 나서야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나서야 될까 그게 이제 내면의 성숙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간의 삶은 나라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시대마다 환경적인 부분마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뭔가 발전하고 진보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 이렇게 성숙했다 네. 생각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네. 그게 과연 좋은 거냐? 네. 좋은 거예요.
그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전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본다면 생각의 성숙으로 가는 것이 우리 같은 직업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성숙으로 가는 것이 먹고 살기에 좀 더 유리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라리가 얘기하는 건 결국 우리가 그 진보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관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에서 낫다고 느끼는 경향성을 진보의 환상이라고 비판하는데, 그러니까 진보에 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기술이 나아졌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더 행복해졌는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그러니까 진보했다고 하는데 뭐 농업혁명, 산업혁명 이렇게 올라가면 과학혁명 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지금 뭐 AI가 전 세계를 지배할 뭐 판을 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럼 우리가 기술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나는 더 행복해졌는가?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기차나 이런 교통수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제 몇 박 며칠 뭐 일주일 이렇게 잡고 이제 내려가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철도가 놓여지고 그런 생활권이 하루 생활권 또는 이제 반나절 더 빠르게 이제 1-2시간 정도의 생활권으로 줄어들면서 점점 이제 눈높이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서 아침을 먹었다면 저녁에는 제주도에 가서 저녁을 먹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꿈도 못 꿨다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의 눈높이들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예전에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당연한 시대로 됐잖아요. 미국 가는 것도 당연히 내가 마음 먹고 뭔가 해보면 미국이나 나저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꿈도 못 꿨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뭔가 꿈을 꿔보고 한번 해볼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눈높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높이가 높아졌다. 달라졌다. 네. 높아졌다고 하면은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눈높이가 달라졌다 네. 하는 게 그냥 좋게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주변 사람들과 더 소통이 자주 되면서 비교하게 되는 그게 상황이 더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오히려 또 오늘날 불행으로 만드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다음 질문 또 할까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허구의 상상력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허구의 상상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여러 가지 떠오를 수 있잖아요. 뭐 종교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하고 이 국가도 허구의 상상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삼성 같은 회사도 존재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뭐 존재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유시민 씨가 가장 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법부는 그 허상이다. 그런 얘기는. 근데 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이 되더라고요. 돈과 비트코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가? 돈 믿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 믿을 수 있나요? 근데 믿을 수 있고 없고가 여기서가 중요해요? 이미 실제하고 있는데? 아니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질문했던 그 맥락은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네덜란드에서 1600년대, 1700년대 그때쯤에 뭐 튤립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사고 팔고 사람들 했다는 거거든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그걸 왜 그렇게 비싸게 사고 팔았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네 하고 다 사람들이 망연자실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도 사실은 비트코인을 비싸게 사고 팔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사람들이 야 그런 걸 왜 그렇게 사고 팔았어? 라고 어느 순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몇 억을 넣은 사람 입장에서는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에 느껴지는 게 돈이라는 게 과연 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또는 믿을 만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현명하게 볼 수 있게도 해주는 것도 같아요.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관세를 막 올리는데 배가 출발해가지고 미국에 가고 있는데 중간에 가격이 2배 되는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돈이라는 게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많은 것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언제까지 존재할 건가? 뭐 이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떠오르는 한자 성어가 사민성호라고 있어요. 사민성호가 무슨 뜻이냐면 세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없는 호랑이도 생긴다라는 의미의 고사성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호랑이가 없는데도 호랑이가 있다. 두 번째 사람도 호랑이가 있다. 근데 세 번째 사람까지 호랑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집단적인 허구, 공동으로 그것을 믿게 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구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현실에 작용하느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과 비트코인을 믿을 수 있는가? 사민성호. 네, 그게 아닐까. 저는 이거를 조직에서 연결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조직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의 미션, 비전, 조직 문화, 핵심 가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실체 없는 공유된 허구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실제 문화가 돼서 굉장히 성과를 내는 조직이 있고 그래서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를 내가 믿게 만드는 거, 믿게 만들어서 그걸 실제로 액션이 되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거.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허구의 상상력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데 세상에 돈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는 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거는 뭐 사민성호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그냥 따라서 판단하는 순간순간 계속 판단해야 된다라고 믿어야 되고 나 스스로한테 필요한 거는 내가 믿는 가치가 실제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는 이 상상력이 조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시네요. 그렇죠. 두 분은 강의를 해서 그런지 말을 잘 전해내. 잘. 아니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조직에도 조직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조직 문화가 있는데 그 에드거 샤인이 얘기했던 조직의 세 가지 단계에서 보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징물이 있어요. 이것은 뭔가 회의실 이름이랄까 우리 직장의 뭐 표랄까 아니면은 복장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방하는 가치가 있어요. 표방하는 가치는 우리는 이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11가지 방법 같은 경우가 그 표방하는 가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언더라인 어섭션이라고요. 그것은 이제 근본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근본적인 가정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안에서 그런 어떤 가정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떤 CEO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아서 이제 조직의 목표는 높게 잡아야 돼. 한 200% 잡아야 돼. 이런 거 가지고 그 선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200% 잡았대요. 200%, 300%. 그게 불가능한 목표를 잡은 거죠. 예전에 책에는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불가능한 목표를 잡아라라는 얘기 많이 나와요. 그분도 이제 어디서 강의 듣고 불가능한 목표를 잡았대요. 잡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임원들부터 해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죠.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힘드니까 그걸 위해서 허걱대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한 2,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이 적응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적응이 됐냐면 보고서를 2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보고서는 이제 CEO 보고용, 즉 외부용이고요. 하나는 내부용, 즉 우리들이 보는 실제 보고용이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이제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부 보고용이 먼저 나가요. CEO한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쭉 가다가 이제 상반기가 쭉 지나고 이제 하반기로 들으실 점에 뭔가 안 맞아요. 왜 이래 안 되지?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슬슬 이제 내부용 보고용이 이제 슬슬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딱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게 언더라인 어섭션이거든요. 그게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길들여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돈과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그게 상징화되고 허구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허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기는 그 언더라인 어섭션 즉 가정들이 생긴다는 거죠. 즉 비트코인을 하면 성공할 거야. 라든지 뭘 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거 투자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 돈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증권이나 이런 것에 투자해야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사람들 안에 언더라인 어섭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뭔가 더 투자해야 되고 금융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대상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여야 되는 게 돈과 비트코인 그 아래에 사람들에게 어떤 가정들을 만들어냈는가를 보는 것이 아마 우리가 사피엔스를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더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많은 베스트셀러들을 보면서 이 공통되게 한 번씩 질문이 되더라고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비결은 뭘까? 두 분은 이 사피엔스가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비결이 뭔 것 같으세요?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 뒤통수를 때렸다. 뒤통수를 때렸다. 뭐냐면 우리는 특별하고 존귀하고 고귀한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싸우고 이겨내고 그런 어떤 싸움에서 이겼던 그래서 살아남은 종이고 그 사람들이 왜 살아남았느냐 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즉 허구라는 부분을 믿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었고 뭔가 그걸 통해 소통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럴 것이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에 뒤통수를 책에서 여러 번 많은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게 때렸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데 중요한 건 뒤통수를 때렸는데 공감을 얻었어요. 그런데 공감을 얻었다. 네, 그게 아마 이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이 기존의 어떤 틀을 좀 깬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존의 인문학의 틀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좀 잘 깨고 연결한 서사력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간에 대한 거대한 질문 같은 거 던지는 것도 그렇고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던지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근데 사실 읽기는 너무 쉽지는 않다. 사실 이걸 다 읽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또 사람들이 되게 또 이런 책을 좋아하잖아요. 사는 걸. 근데 사이긴 사는데 끝까지 읽기는 쉽지 않다. 이 벽돌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벽돌책. 맞아요. 근데 저도 두 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유발 하라리가 사람들한테 새로운 시각 같은 거를 많이 제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굉장히 단순하게 뭔가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호소력 있게 공감을 얻어낸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시각을 남들과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데 야 근데 하나님이 있는 거야? 막 가령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야 인간이 특별한 게 뭐 있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사실 쉽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과감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하면서도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또 학자들의 그런 습성이 의심하는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버트런 런셀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의심하는데 멍청한 사람들은 확신한다. 이게 비극을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다라고 딱 확정 짓기보다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 이런 식의 말투 뭐 이런 걸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들 치고 강의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건 좀 잘못된 이야기고. 이유가 뭐예요? 왜 또 똑똑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확정되게 얘기를 안 해서 이겁니다 해야지 사람들이 그러고 쫓아가는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그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면 삼재 3년 재수 없다라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사람들도 보면 재수 없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제 굴곡이 다 있잖아요. 늘 좋았던 것만 있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굴곡이 다 있습니다. 그 굴곡이 있을 때 내가 안 좋았을 때 그 안 좋게 되는 사주들이 있대요. 그 사주들이 왔을 때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런 딱 느낌이 온대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들린대요. 이게 꽂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옷도 보면은 패션도 거지 같은데 저 패션이 막 내 눈에는 좋아 보여. 저렇게 입어야 될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변 사람들이 야, 니 좀 옷을 바꿔봐. 야, 이렇게 좀 해봐. 너 이렇게 좀 바꿔봐 했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지금 이게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고집하는 순간 그게 뭐냐면 삼재에 들어갔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안 좋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걸 고집하면서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듣게 되면서.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거꾸로 얘기해요. 네. 다른 사람들이 학자들이 뭐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가 경쟁을 한 거는 같은데 어디까지는 우리가 아직 밝혀진 거는 확실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유발 하라리는 멸종시켰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른 발레들도 참 많은데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나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사자 아니야라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한테 그렇게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종족들을 친척들을 다 죽였어요.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오 그래요 하고 재미있게 보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의 삶은 더 나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농업혁명을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대한 사기극.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 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었을까? 왕이나 사제, 상인은 아니었다. 범인은 한 줌의 식량, 밀과 쌀과 감자였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밀한테 조종당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밀이 자기의 종족을 넓히려고 쌀이 자신의 이 지구를 정복하려고 호모사피엔스를 시켜서 자기들을 경작하게 시켰다라는 거죠. 그 예전에 보니까 그 핸드폰도 그게 있더라고요. 핸드폰도 사람을 길들인다. 야, 충전해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딱 야 대단하게 그 인상적인 뭔가 접근이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때 지금 저녁 때 치킨 먹잖아요. 왜 치킨 먹는지 아세요? 닭이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 거지. 닭이 호모사피엔스를 시켜서 지구를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 가장 개체가 많은 게 뭐겠어요? 닭이겠죠. 하루 저녁에도 엄청나게 먹잖아요, 사람들이. 네. 지금 어디선가 닭이 계속 만들어진다? 뭔가 이렇게 새로 태어나고 있을 텐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면은 희한하네, 재밌네, 뭐 이런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단정적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런 어떤 삼재에 안 빠지기 위해서는 아 저런 사람의 저런 얘기도 일리가 있네라고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 야 사피엔스는 아닌데? 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점에서는 우리의 운을 넓히기 위해서는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지만 나 나름대로 생각으로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피엔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사피엔스를 전에 한번 읽어보고 뭐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읽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사피엔스 이 사람들이 역사책을 읽고 이러한 것들을 보는 이유는 역사책을 읽는 이유가 그거에서 뭐 교훈을 배우려 이러는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역사책을 보면서 사람이 뭔가 잘못된 상황 판단 이런 것들을 과거에 했던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현명함을 배우려고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거대한 빅히스토리를 다룬 이야기 사피엔스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아는 게 좀 제한적이니까 제한된 걸로 이야기거리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더 많아지니까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걸로 더 새로운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거든요. 그 분명히 사피엔스 이후에 또 다른 인간의 빅히스토리를 다룬 책들이 또 나올 텐데 그런 책들도 읽어보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생각의 자유 그런 좋은 계기를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버벅거리지? 네. 자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피엔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질문. 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